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디딘 영상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0분을 그 안쪽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이머 누를게요. 자, 오늘은 백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앞에서 우리 고구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백제,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고이왕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나라의 역사들을 역사별로도 알아야겠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들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고이왕 몇 세기죠? 3세기. 고구려 거 한번 봐보세요. 고구려, 태조왕, 고국천왕 그런 사람들 보면은 1, 2세기였죠. 그러니까 1, 2세기 동안 고국천왕, 태조왕 등이 중앙집권 국가에 점점 다가서려고 할 때 백제는 3세기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3세기에 드디어 관등제를 정비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중앙집권 냄새가 나는 제도겠죠. 관등제는 뭐냐면 왕을 기점으로 우리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공무원, 그 공무원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관리들의 등급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겠죠. 왕을 기점으로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저기 9급 공무원 이렇게 모두 관리대 등급을 나눕니다. 만약 9급 공무원이 승진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왕한테 잘 보여야겠죠. 이 관등제 역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하나의 그 도약이 되는 제도가 됩니다. 고이왕 때 관등제를 정비했다. 두 번째, 근초고왕이 나옵니다. 근초고왕. 우리 앞에서 나왔네. 근초고왕. 자, 흔히, 이건 중요해요. 중앙집권, 죄송합니다. 다시 또 펜을 잡는 법을 연습을 해야겠네요. 펜을 잡는 법을 연습을 하고. 자,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불교. 그 다음에 율령. 앞에서 불교 율령 배웠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등제입니다. 자,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3 아이템이에요. 그 중에서 불교 율령 관등제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실시가 됐던 때가 고구려에서는 몇 세기였죠? 그렇죠. 고국원왕한테 뒤지게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4세기 후반쯤에나 불교 율령을 수용하죠. 어느 누구 왕 때? 소수리왕 때. 그렇죠. 근데 벌써 고이왕 때 3세기에 고이왕 때 불교 관등제를 수용을 합니다. 중앙집권 국가에 먼저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근초고왕 때 고구려와 싸우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백제가 이기겠죠. 그래서 근초고왕 때 고이왕 때 한층 더 중앙집권 국가로 다가선 걸 바탕으로 근초고왕 때 쭉쭉 뻗어나갑니다. 자, 먼저 근초고왕 주변 국가들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백제는 우리 여러 나라에 성장할 때 마한 중에 48개국 중에 하나였어요. 서울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자, 48개 중에 하나였던 이 백제가 먼저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주변 지역인 마한을 다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초고왕 때 마한을 점령해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위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던 누구와 충돌을 하죠? 그렇죠. 고구려와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맞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백제는 중앙집권 3종 세트 중에 하나였던 관등제를 정비를 합니다. 좀 더 중앙집권 국가에 다가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왕을 사망시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제는 우리 앞에서 요소 배웠었죠. 요하강을 기점으로 이쪽이 요동인데, 요선대, 수군으로 공격해서 요소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요소지방을 공략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일본 규슈지방까지 진출합니다. 일본 규슈지방까지. 일본 4개의 섬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일본 규슈지방에도 진출합니다. 자, 근초가 때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중국 요소지방, 규슈지방,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원왕을 멸망시켰다. 고구원왕을 죽였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 역사를 기록을 해놔야겠죠.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근초고왕 때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서기라는 역사서를 만들어요. 책 이름이 서기예요. 서기.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 근초고왕에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칠지도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칼 중에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칼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칼들. 요게 칠지도인데, 요 칠지도는 근초고왕이 일본 왕한테 하사해준 유물입니다. 요 칠지도 그림이 나오면은 근초고왕을 고르면 돼요. 근초고왕. 자, 요게 4세기의 일입니다. 4세기. 그래서 4세기에 이렇게 얻어터지고 4세기 후반 때 소수림왕이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가려고 율령, 불교 했었죠. 자, 5세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종 세트 중에 고구려가 불교, 율령을 정비하죠. 좀 더 중앙집권 국가의 백제보다 좀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쭉쭉 뻗어나가게 되죠. 어느 왕 때였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래서 3번에는 5세기 고구려가 남하정책, 남하란 건 밑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장수왕의 남진정책 기억나죠? 남하정책으로 한성, 원래 지금의 서울 지역이에요.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한성 수도를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웅진은 공주예요. 지금의 공주. 충청도에 있는 공주를 당시에는 웅진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살고 있던 수도 백제였던 아이들이 고구려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공주.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도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싶겠죠. 그러겠죠. 백제도 다시 한번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재기를 노리는 왕, 그 재기를 노리는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22담로란 걸 설치해요. 자, 급하게 얻어 터지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귀족들이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어, 왕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다시 한번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방 곳곳마다 담로라는 걸 만듭니다. 지방 행정구역이에요. 만약에 고흥 지역에 담로를 설치했다, 그럼 고흥 담로, 순천에 설치했다, 그럼 순천 담로, 이런 식으로 담로라는 지역 명칭을 22개를 만듭니다. 이 22담로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을 파견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은 가족이겠죠.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22담로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꽉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에요. 무령왕은. 자, 무령왕 하면 꼭 항상 나오는 게 무령왕릉인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안 보여주면 보여주라 그래야 돼요. 무령왕릉을 보면은 무령왕에 굉장히 중국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틱한 내용들. 왜 중국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 당시에는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있었어요. 남조와 북조로.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북이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백제가 고구려가 막 내려오니까 도움군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군이 필요해서 고구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누군가 뒤통수를 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당시에 북조와 남조한테 사신을 많이 보냅니다. 특히 가까웠던 남조한테 사신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그래서 남조도 역시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자기 편이 필요해. 그래서 백제와 남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사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협력을 해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문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도 남조와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무령왕릉 사진을 보고, 이제 수업시간에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 무령왕이 생각나야겠다. 그럼 무령왕, 그 사진을 보여주고 무령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죠. 22담로를 설치했다는 거. 자, 무령왕이 있었을 때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아까 어디로 천도했다 그랬어? 웅진이죠, 웅진.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무령왕은. 웅진 시대의 왕이에요. 자,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했고 지방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놨어.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복수를 노리는 왕, 이제 성왕이 등장합니다. 성왕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근초고왕 별 3개, 고이왕 별 1개, 성왕 별 2개입니다. 자, 성왕은 당시에 웅진은 한성 수도에서 웅진으로 천도할 때 너무 급하게 고구려한테 막 얻어 터지고 도망치듯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웅진에 가면 공산성이라고 거기가 백제의 수도였는데 거기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에 중심적이지 수도로는 적합하지 않아. 수도는 교통도 편리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방어 중심적인 곳이었어. 근데 백제가 안정되고 나니까 이 수도가 너무 산에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야.
그래서 성왕 때 다시 수도를 또 한 번 옮깁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럼 수도가 총 3번 바뀌었네요. 맨 처음에 한성에서 그 다음에 웅진, 그 다음에 성왕 때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예요. 부여. 나라 이름 부여가 아니라 지금의 도시 이름 부여입니다. 자, 그리고는 나라 이름을 또 우리 나라 이름 한번 바꾸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화이팅 하자. 마치 뭐 저기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이 옛날에 막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바꾸고 이렇게 명칭을 막 바꾸듯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명칭을 남부여라고 짓습니다. 남부여. 근데 왜 남부여일까? 우리 옛날에 부여라는 국가가 있었죠. 부여라는 국가가 있었어. 근데 이 부여에서 쫓겨서 내려온 사람이 주몽이었고 주몽에서 또 자식들이 내려와갖고 세운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부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남쪽에 있지만 부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짓습니다. 국호란 건 나라 이름이에요. 남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한다. 성왕 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한테 복수를 하려고 보니까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마침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던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같이 성왕과 진흥왕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겨요. 그래가지고 한강 우리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뺏겼던 한강을 다시 찾게 돼요. 한강을 다시 찾고 나서는 이제 반반씩 나눠먹기로 했는데 신라가 뒤통수를 때려요. 동맹을 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백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열이 받아서 진흥왕과 전쟁을 하다가 진흥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성왕이 죽게 됩니다. 자, 백제의 꿈은 포기가 돼버리는 거죠. 무령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기를 노렸다가 성왕 때 신라와 연합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신라가 배신을 해서 성왕마저 죽게 돼서 백제의 이제 다시 제2의 부흥기, 제2의 근초고환기를 맞으려고 했던 시도는 끝이 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백제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갑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 신라는 우리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진 산맥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산맥이 있는 건 아시나요? 백두대간 혹시 들어봤나요? 백두대간. 그렇죠. 백두대간. 우리는 산맥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던 시기에는 당시 가장 선진지역이었던 중국에서 문물이 들어옵니다. 석기시대였다면 청동기가 들어온다든가 청동기시대였다면 철기가 들어온다든가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는데 이 문물들이 교통이 불편한 이 지역에 있던 신라한테까지는 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문물들이 이렇게만 들어오고 신라는 항상 문화적으로 약간 후진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신라 초기 모습을 보면 신라가 얼마나 후진국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신라 초기에 보면은 박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대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다. 이건 뭔가 중앙집권 냄새가 강한가요? 연맹왕국 냄새가 강한가요? 그렇죠. 연맹왕국 냄새가 좀 더 강하죠. 뭔가 왕이 강력하게 자기 자식들한테만 막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박씨, 석씨, 김씨 왕이 계속 바뀌어. 왕을 배출한 가문이. 이거는 고구려 태조왕 때랑 비교하면 고구려 태조왕은 게르보고 씨한테만 왕위를 독점했었는데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한테 돌아가면서 왕위를 돌려간다. 뭔가 연맹왕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지배자의 명칭도 이사금,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옹. 왕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사금, 거서관, 차차옹. 왕이 아니라 지배자 부르는 명칭이 이상해. 이사금은 나이가 많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는 리더는 리더인데 뭔가 강력한 장군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 이 정도. 리더의 명칭을 부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를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정도 그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서관은 그냥 큰형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큰형님.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왕, 전하 이런 강력한 왕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배자 명칭이 좀 그래. 그러다가 차차왕 때 되면 차차왕은 무슨 뜻이냐면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님. 자,
이 순서 외워두세요. 이사금,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거서관, 차차홍. 뭔가 왕을 부르는 명칭이 아직 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지배자를 나이 많으신 분, 큰형님, 무당님, 뭔가 권위가 좀 떨어지죠. 박석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이사금, 거서관, 차차홍 등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이 뭔가 이상해. 뭔가 왕보다 권위가 떨어져. 아직 연맹왕국 냄새가 많이 나는 신라였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중앙집권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왕이 누가 나오냐면 내무랑이 등장을 합니다. 내무랑 중요해요. 별표 3개 해두세요. 별표 3개. 내무랑은 첫 번째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마리깐. 그러면 총 4번 바뀐 거네요. 신라 명칭이 이사금, 거서관, 차차홍, 그 다음에 내무랑 때부터는 드디어 마리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그럼 내물왕이 아니라 내물 마리깐이겠죠. 자, 이 마리깐이라는 칭호는 무슨 뜻이냐면 대군장님이란 뜻이에요. 뭔가 지배자의 명칭이 권위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다? 중앙집권 국가로 다가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자 명칭도 바뀌기 시작했는데 박석김이 돌아가던 왕위가 김씨세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점점 지금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냄새가 나나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요때 내무랑이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로 가려고 할 때쯤 당시에 가야랑 외가 신라를 침입합니다. 가야랑 외가 신라를 협동을 해가지고 침범을 해가지고 당시 사료 기록을 보면은 신라에 쓰였던 경주에 왜구들이 드글드글 됩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점령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내무랑이 누구한테 헬프를 치냐면 당시에 광개토대왕한테 헬프를 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가 헬프를 치니까 광개토대왕이 기병 5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경주에 있던 왜구들을 싹 물리쳐줘요. 그럼 다른 나라 군인이 순수한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고구려한테도 뭔가 이득이 되니까 그 5만 명이란 군대를 데리고 왔겠죠. 5만 명이 매일 먹고 매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고구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보내주지는 않았겠죠. 자, 왜구를 물리친 고구려 군인들은 당시에 신라를 도와주고 나가질 않고 계속 군대를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신라에 이것저것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죠. 자, 광개토대왕 때에서 간섭을 막 하니까 신라가 이제 고맙긴 한데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쫓아낼 명분이 안 돼. 왜냐면 고구려는 지금 굉장히 전성기야.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 그러다가 이제 장수왕 때는 본격적으로 아예 남진정책,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남진정책을 추진합니다. 5세기 장수왕 때 고구려 남진정책을 하니까 신라가 야 이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간섭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으려드네. 그러면서 백제와 동맹을 맺습니다. 써두세요. 백제와 동맹을 맺습니다. 5세기의 상황입니다. 5세기의 상황을 나라별로도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요. 5세기에 장수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평양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남진정책을 추진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백제와 신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같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같이 맞서는 상황. 지금 몇 분 됐을까요? 20분 정도 됐을까요? 선생님 핸드폰 갑자기 꺼져버렸네. 잠깐만요. 시간을 한번 봅시다. 아니요. 18분 정도 했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세기까지 했어요. 6세기 신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4세기 돼서야 이제 중앙집권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서 중앙집권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는데 언제 고구려랑 백제랑 같이 1대를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를 따라잡으면 뭘 해야 돼? 중앙집권 국가를 가야 되죠. 그래서 6세기 지증왕 때 드디어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법흥왕 때 두 왕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한 두 왕이에요. 먼저 지증왕이 일단 이때부터 신라라는 나라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라가 아니었어요. 나라 이름이 사로였어요. 사라가 아니라 사로였다가 지증왕 때부터 신라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이때 드디어 왕이란 칭호를 사용합니다. 왕이란 칭호 6세기 초에서야 6세기에 대해서야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이제 좀 더 왕이 강력해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란 칭호를 사용한 이유로 우상국을 점령합니다. 우상국 여기 어디죠? 지금의
울릉도, 독도 그쪽을 얘기해요.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지증왕 13년 어쩌고저쩌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인데 법흥왕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화내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